네,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물량 출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화물연대가 교섭을 했지만 아직까지 또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원인 또 해결 방안을 이번 릴레이 기획 인터뷰 안전 운임제를 고민한다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 예.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로 8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어제도 교섭이 진행이 됐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배경 어떻게 보시고 또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혹시 주유소에서 경유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엔 이제 휘발유보다 많이 쌌는데 그래서 지금은 경유차를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경유 가격이 이 휘발유 가격 네. 비슷한 싼 데가 2,150원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유가가 인상되면 지입차주인 화물 기사들이 그 부담을 다 안아야 되는데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유가 인상 인하분은 자동으로 50원 이상 변화하게 되면 반영이 되는군요. 네,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험을 화주가 떠안지 않고 다 이제 화물 기사들에게 전가했던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 올해로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폐지되게 되면 네. 이런 조치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물 기사들은 노동자 신분도 아니라서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네. 화주는 화물을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도입되기 10년 전까지 오히려 화물 운임이 내려갔다. 물가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간 계속 내림세였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도 도입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는 문제이고 계속 화물 운송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적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 생존권의 문제라서 화물연대 조합원 이상의 많은 화물 기사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돼야 된다 생각하고 동참하기 때문에 이런 게 길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정부가 여기에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구조, 네. 힘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합리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다 보니까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접하면 화물 노동자분들께서 일을 해도 마이너스다. 지금의 사태로는. 그래서 이제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파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류 차질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현지 파업으로 완성차 공장에서 화물 납품 차량이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서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컨테이너 장치율이라고 보관 능력 대비 컨테이너가 보관된 비율 다 수출 물량들은 컨테이너에 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한 70% 정도, 72.6%로 떨어졌다 그러고 항만의 반출입량은 한 30-40% 수준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건 22,000명인 화물연대 조합원만 참여해서는 이만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화물기사 많은 분들이 어떤 다른 종용 행위가 없어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매우 절박한 문제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차질은 사실은 노동자의 노동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양해 사항이 되죠.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차질은 나중에 이제 회복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순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노동권은 헌법상의 권리니까 그런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권 행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차질은 만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매우 충분히 우리가 권리가
동등하게 누려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되는 비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이라는 게 뭐 일상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쟁점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건데 그런 문제를 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뭐 행사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질이 물론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네. 뭐 노동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처지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순간의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 어느 정도 양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안전운임제인데 안전운임제 일단 이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운임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화주가 뭐 굴지의 대기업이라 그랬죠. 화물을 운송을 위탁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입찰을 해서 운송업체 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건데 지입차주인 화물기사 운송업체가 그걸 딴 다음에 다단계로 화물기사한테 배정하게 돼 있는 네. 구조입니다. 최저가 입찰제로 되고 화주의 권력이 강하니까 굉장히 이게 다른 장치가 없으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불균형 임금제가 되는 거죠. 네. 이 문제가 이제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에 1,100만 원이 버는데 비용이 800만 원이 나가고 300만 원 정도 수입밖에 못 가져가는데 유가 인상돼서 이 뭐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럼 수익이 사실 계속 깎이는 거네요. 더 줄어들게 되는 네.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화물 기사들이 이렇게 낮은 운임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네. 과속, 제동거리 길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덩치가 큰 화물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치사율이 2.6배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정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뭐 요금을 규제하는 방법과 시간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사실 합리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우리의 경우에는 이 최저가 낙찰제 다단계 구조 때문에 생기는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표준요일제와 같은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도입된 그런 사회적 효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사실상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일몰제로 도입이 됐습니다. 3년 일몰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 왜 일몰제로 도입이 됐을까요? 예, 그게 참고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안전운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2012년에 도입됐다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다가 중간에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 요인 때문에 참조가 되는 요인이 중간에 폐지되기 때문에 일몰제로 시행을 해보자 하는 것이 뭐 그런 중간 타협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효능을 평가한 다음에 이걸 상시 제도할지 연장할지 판단하자고 했는데 사회적 효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제도는 전국적으로 폐지됐지만 주별로는 도입돼서 사우스웨일주에 도입돼 있고 뭐 유사한 제도가 캐나다, 브라질에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운임제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그래서 미국의 대륙 화물 자동차 보면 11시간 이상 운행을 못해서 가다가 무조건 쉬게 무조건 쉬어야 되거나 두 명이 타고 가거나 교대를 위해서요? 먼 거리를 운행하려면 교대를 해야 되는 4시간 반 일하고 45분 이상은 쉬어야 되는 뭐 이유는 훨씬 더 엄격하죠. 9시간이니까. 이런 식의 간접적으로 이런 무리한 운행이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문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개입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 효능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몰제가 도입이 됐는데 예. 그 사회적 판단이 조금 쉽지 않았다라는 게 또 국민의힘 입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19도 도입이 됐었고 또 예. 유류세도 많이 오르면서 지금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걸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안전운임제를 쭉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뭐 경제 구조의 힘의 불균형이 사실 노동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네. 기본권을 못 지키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기사의 경우도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시간 엄격히 지키는 그 개인만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으면 EU 방식이나 미국 방식을 하면 되는데 네. 우리에게는 이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주의 대기업들의 영향력 하에서 계속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방지하려면 시간만이 아니라 네. 운임에 대한 적정한 합리적 개입 장치가 없으면 이 화물 운송 업계가 안전하게 유지되게 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상시 제도화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소득이 운임이 높아지거나 네. 시간을 줄이면 확실하게 사고율이 낮아지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한국안전운임연구단에서의 연구도 사고는 줄고 그다음 무리한 운행은 줄고 과속도 줄고 졸음운전도 줄고 소득은 늘어나는 그런 그 정도의 비용을 화주가 감당하는 게 어려운 비용은 꼭 아닐 거다. 굉장히 높은 운임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임에 대한 개입, 그러니까 합리적 개입은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장하고 또 나중에 똑같은 이 구조적인 문제는 안 풀리기 때문에 네. 상시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화물차주와 화주 간의 시각차가 큽니다. 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거의 또 다른 쟁점이 이제 운임 인상률인데요. 화주 단체는 2017년에 비해서 50km 이하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최대 42.6%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또 다른 통계를 내세우는 바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필요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일부만 발췌해서 제시하는 건 이제 합리적인 대화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내세웠다. 예, 안전운임 인상률 2020년에 도입됐지 않습니까? 네. 첫 해만 그 전에 10년간 오히려 깎였었기 때문에 12.5% 비교적 높게 인상이 됐었는데 네. 2021년에는 1.93% 올랐고요. 예, 올해는 1.57%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2017년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모든 화물 운송에 적용하면 안 되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대해서 그 2만 6천 대에 해당하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과도한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안전운임이 최저요율제로 정해진 그 퍼센트는 네. 그렇게 첫 해 빼고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종합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화물차주, 화주의 입장을 좀
중간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게 돼요. 예. 대책이 없을까요? 예. 중간이 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이거는 이 제도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기로에 섰네요. 예. 네. 뭐 연장을 할 거냐, 상시제도 할 거냐 그 방법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올해로 폐지되니까 폐지된 걸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연장 또는 상시제도화로 갈 거냐에 대한 선택. 이거 외에는 안전운임제 외에 다른 방식의 제도적 개입을 통해서 안전운임제와 같은 효과를, 사회적 효능을 가질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가 있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제도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 여건에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시장 기능을 합리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적절한 개입은 필요한 것인데, 네. 예, 그래서 중간이라는 건 없고 화주 인 대기업들이 운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다 개인 화물 기사에게 떠넘겼던 그 구조는 결코 뭐 그렇게 화물 운송 업계다 뭐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예, 화주 예, 합리적으로 이런 제도는 자신들에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화물 차주들의 목소리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필요성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릴레이 기획 인터뷰 안전운임제를 고민한다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전운임제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김성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까 싶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반대하고요. 우선 네. 지금 파업할 때인가 묻고 싶어요. 다리를 뻗더라도 뻗을 곳을 보고 지금의 이게 맞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고금리하고 고부채 연결돼서 이제 고이자 부담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가요. 뭐 네. 이때 하죠. 그러니까 뭐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좀 때를 보고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가, 그걸 좀 판단하고 나서 해야지 힘을 조합해서 모든 게 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뭐 좀 미안하지만은 아이고 참 산업연대 그때는 안 해요. 지금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결했으니까 한다. 그다음에 또 일몰제가 금년 말까지인데 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새로 들어온 어떤 정부하고 힘겨루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은 좀 예를 든다면은 그냥 뭐 삿발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씨름해서.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때도 아니고 명분도 좀 약간 약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때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파업이 사실 일몰제가 연말까지인데 지금 했다는 건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와의 기싸움이라는 느낌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 잘 정리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전운임제 이 법안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요. 왜냐면은 그 운임이라는 거는 뭡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너무 불리하면은 그 상대편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을 할 때 보면 말이죠. 개입을 하면 항상 좋은 결과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 모여서 합의를 이룬 곳이 시장이에요. 시장 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정 가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하면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리하겠죠. 힘 있는 쪽에 유리하고 힘이 없는 쪽에 불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마치 무슨 정당하고 뭐 정의롭게 포장을 하는데, 좀 미안하지만 안전운임제라는 네이밍도 사실 참 잘못된 거예요. 그 이름은 뭐 일종의 뭐 미사여구 아닙니까? 미사여구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볼 때 그렇죠. 안전 운임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최저임금 올리고 나서 모든 게 뭐 행복했습니까? 잘 돌아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최저임금제를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좀 처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전운임제도 안전이란 말을 뭐 수식어로 붙였지만은 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운임은 최저운임제하고 비견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면은. 따라서 힘 있는 쪽에서 볼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몰제를 갖다 거두고 한 구조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손해가 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누군가 손해를 받겠네요. 이걸 봤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인격적인 주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비인격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공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정의롭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안전운임제에서 이 안전이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도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앞서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서 실제로 뭐 치사율이나 다양한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거든요. 아이고 참.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래. 사실 저는 이제 경제를 뭐 평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운임 이걸 갖다 조정해 갖고 사고율에 영향을 준다. 사고 뭐 이런 건 말이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개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 안전 운임제를 해서 사고가 떨어졌다. 사고율이. 네. 그렇다면 뭐냐면 이거는 방편이 되는 거죠. 방편이. 저도 그걸 좀 봤는데 네.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고 나서 뭐 사고율이 떨어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전체 사고율이 떨어졌어요. 전체 사고율이 모든 사고율이 안전운임제가 유일한 변수는 아니었다는 그건 거네요. 아니죠. 지금 요새 보면 교통사고 나고 뭐 좀 어떻게 좀 자주 보십니까? 옛날 같지는 않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사고율이 떨어진 거예요. 사고율이. 그걸 갖다 이렇게 무슨 뭐 견강부회식으로 해서 저도 뭐냐면은 그 화물차주 그분들의 어떤 처우가 개선되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네.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이제 대가가 지불되는 건 상식입니다. 네. 하지만은 뭐 사고율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면 그걸 입증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슬쩍 보는 식으로 해서 전후를 비교해서 사고율이 떨어졌다? 그것만 봐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빌미를 해서 안전운임제를 갖다 이거를 영구적으로 존속하자라는 어떤 주장을 폈는데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실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하는 가격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준칙이 돼야 되겠죠. 네, 준칙.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한가 여부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죠. 사실 지금- 화주는 대기업이고 화물차주들은 이제 그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건데 여기서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 사실 네. 그 좀 그런 질문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그것도 보세요. 화주는 대기업이다. 아니 뭐 대기업만 화주입니까? 이사 가는 사람도 이사점 보시면 화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하지 마세요. 여기 대기업이고 여기는 무슨 뭐 중소 화물 차주다 이렇게 지금 비약하시지 마시라고요 보면요. 아, 예를 들어서 비약이다. 내가 지금 내 이사를 가는데 네. 5톤짜리 2대를 불러야 돼요 보면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그럼 내가 부르는데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사 가는 사람이 화주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도 화주가 될 수 있지만은 네. 대기업하고 화주하고 이렇게 등치가 되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뭐 영사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등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라는 식으로 단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왜 만들어졌어요? 힘을 합친 거 아니에요? 힘을 그렇죠. 합쳐서 결과적으로 행사한 것이 뭡니까? 운송 거부예요. 제가 운송 거부 말한 이유는 뭐냐? 파업은 아닙니다. 우리 네.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 화물 차주가 지금 어디 누구하고 고용 계약을 했습니까? 노동자는 안 해요. 노동자가 따라서 아니다. 네. 화물차를 갖고 계신 자영업자로서 그분들이
협회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협회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연대가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도 뭉쳤고 저기도 뭉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형성되는 어떤 그런 가격이라는 것이 한쪽에 분리했으면은 그것이 유지가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정이 되는 건 맞지만은 네. 한쪽이 뭐 최저 임금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안전이란 말을 붙였지만은 최저 운임제를 갖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 많은 화물 차주 중에 뭐 혜택 보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보면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제발 프로토타입 하지 마세요. 여기는 강자, 여기는 약자. 따라서 약자를 우리가 보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사실. 네. 그렇군요. 강자와 네. 약자의 구조적인 문제로만은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화주 입장을 좀 살펴볼게요. 화주 입장에서는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를 화물차주들의 설문조사에 기반하다 보니까 또 운임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통계를 갖다 여기 국가에서 잡지를 못해요. 하지만 네. 이해 당사자 간에 이 요구물은 누구도 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너무 높다면 뭐죠? 그 운임을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왜 지금 운임을 갖다 이걸 유지하자고 합니까? 지금 운임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컨테이너하고 뭐죠? 시멘트 쪽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안전이라고 말을 붙였지만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계속 유지하자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높아진 임금도 사실은 용달차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요. 따라서 이건 뭐 힘을 갖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남한테 비용을 전가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그렇죠. 좀 22.5톤짜리 끄시는 분이 영세업자입니까? 22.5톤의 그 화물을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영세업자냐고요. 자기가 지입해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네. 이번 파업으로 그래서 지금 물류 차질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좀 넓게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좀 약간 좀 특히 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은 집단 자살극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민노총 죽이는 거야. 민노총에 소속된 화물연대가 네. 지금 물류를 갖다 막아가지고 현대자동차 부품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완성차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어떤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다 민노총 사람들이에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죽이는 거예요. 보면요. 레미콘이 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는 다 누굽니까? 거기도 민노총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민노총 힘센 사람이 민노총 힘 없는 사람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국에 지금 선적이 잘 안 돼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주문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제조업 종사자인 민노총의 조합원들이 힘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기만 생각하지 말죠, 자기만 지금.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보면은 물류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류는. 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이제 격한 표현을 사용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한 노동자 집단의 파업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사실 파업이 끝나기 위해서는 화주 측과 화물연대가 동시에 만족할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떤 합의점이나 대안이 없을까요? 아니 합의점은 서로 연결해서 노력하면 안 만들어지겠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지 마세요.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바로 부딪히기 어려우면 정부가 들어가서 고관을 들면 돼요. 하지만 정치권이 들어가지 마세요. 정치권이 들어가서 무슨 화물연대 뭐 좀 약간 유리한 어떤 무슨 화물 운송 무슨 뭐 법을 갖다 개정하고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안 하지만 되죠 또 이게 지금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할 입법 사항이기 필요는 때문에 보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입법상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걸지 모르죠. 여소야대 네. 그렇죠. 그래갖고 170명 있으니까 그저 넘어가면은 자기한테 유력에 넘어올지 모른다. 어떤 법안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합의를 안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화물연대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이제 연대 어떤 구성원이 몇 명 됩니까? 그럼 많지도 않아요. 그분들도 보면 사실 빨리 끝내고 싶을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보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네. 25톤 내가 화물트럭 샀는데 할부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할부금을 이제 벌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면요. 네. 왜 그래? 방해꾼이 많아. 방해꾼이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사자 간에 만나게 하고 정부는 뭐 어떤 거간꾼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걸 중간에서 같이 이렇게 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옆에 들어가서 응원하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고 그걸 갖다 뭐죠?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자기 이걸 보호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이걸 도대체 왜 만듭니까? 이 법을 갖다. 그러고 미안하지만 3년에 한시법을 왜 만들었어요? 3년에 한시법을. 이 법이 좋았으면은 그들 영국에 갔을 거 아닙니까? 안전한 장치로서의 이걸 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해피했으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삐걱거리고 지금 화주 쪽에서 너무 과도하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래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끼는 거는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국토부가 들어가서 대화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차원은 몰라도 정치인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올라 저쪽으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네, 계약에 네. 의한 가격 형성이 네, 그렇죠.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